오케이. 네 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시간은 좀 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저런 그뭐 코드나 제시되는 속도가 좀 이제 빠른 편이죠. 빠른 편인데, 그래서 이제 점심 드시고 오셔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궁금한 사항들을 약간 개별적으로도 이제 좀 살펴보고 좀 다지면서 가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아까 이제 코드 관련해서 좀 이제 궁금한 점이나 이제 의문점들이 이제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그 주신 내용들 같이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께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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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차이점인지 일단 먼저 알고 싶다. 어떤 점을 기본적으로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요. 아주 미세한 차이죠. 네. 또 그래서 각각 그거는 이제 진도에서 같이 봐야 되겠네요. 또 다른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좋습니다. 생각하시면 또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구현하신 거에서 해당 부분을 제가 좀 참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점이 이제 문제였냐면 요 랜드 n인데요. 요게 이제 보기가 힘들죠. 그죠?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줄임말입니다. 랜덤의 정규 분포를 뜻하는 이제 노멀. 요 정규 분포는 요렇게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하고 이제 분산인데, 여기서 이제 평균하고 이제 분산을 이제 지정을 하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난수 값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규 분포에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것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요. 종종 이것을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할 때는 랜덤 노멀하고 평균이랑 편차 같은 것을 지정하는 게 좀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랜덤인데 n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걸 사용하시게 되면 이 0을 중심으로 해서 편차가 이제 1이니까 음수랑 양수가 이제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 랜드입니다. 랜드. 그래서 여기 이제 n이 없습니다. 요거는 또 풀어서 쓰면 랜덤에서 유니폼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요. 요거 이제 시작하고 이제 끝부분을 이제 지정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랑 이제 엔드의 이제 영역을 지정하게 되면 요런 이제 균등 분포 또는 이제 균일 분포라고 부르는 요런 이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평균에서 값이 발생할 확률이 최대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작과 끝 사이에서 어떤 값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값들의 확률 자체가 모두 다 이제 균일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랜드를 쓰게 되면 이 시작이 0이고 끝이 이제 1이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값인데요. 그래서 이제 0일 범위에서 값이 이제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노이즈의 범위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경험하신 게 어떤 거냐면 이 정규 분포 범위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음수와 양수, 즉 이제 x보다 반대로 썼네요. x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이제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범위 내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0일 범위로 이제 형성을 하게 되면
그냥 큰 부분이나 작은 부분만 오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위쪽에서 그래프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미세한 차이인데 그 값의 범위라든지 양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랜드 n을 쓰는 것과 랜드가 쓰는 게 이제 좀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그 추가적인 논의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논의했던 부분으로 가서 이거는 이제 진도와 진도 자체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펑셔널 API를 이제 그 간단하게 논의 드리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좀 대단히 그 처음에 보시기엔 낯선 형태다 보니까 이게 모형이 두 개가 되는 거냐,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 이런 어떤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이제 논의를 주셨고, 궁금한 점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 간단한 예시를 이제 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7장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 이제 이 펑셔널 API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개략적인 응용과 관련해서는 251페이지 251페이지의 사례로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교재를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같이 하시면서 교재를 같이 보시기는 어렵고 그냥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상의를 드리면서 하는 것이고 일단은 활동을 다 하고 나서 이게 잘 반영됐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는 해당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하시는 것은 이제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이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 다중 입력과 다중 출력을 응용 예시, 응용 설계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펑셔널 API가 이제 제시가 됐으면 도대체 이걸 이제 왜 쓰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그 이거는 구현 자체가 어느 정도 그 이제 가독성이 이제 있도록 구현하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지 않고도 납득이 되실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쉐입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이 제목을 그 수치형으로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교재에서는 어휘수라고 하는 이제 방식이고 네임으로서는 이거는 이제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의 수는 임의적으로 제가 정하겠습니다. 이제 10,000개 이런 식으로 적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컨텐트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태그를 좀 지정하는데 이 태그 같은 경우에는 그 태그의 종류가 100가지가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입력이라면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이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형태의 입력들을 이제 받고 싶습니다. 제목하고 뭐 내용, 그죠? 본문, 그죠? 하고 이제 태그 이런 것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출력으로서는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고려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중요도, 그죠?
그리고 이제 담당 부서 이런 식의 출력을 우리가 원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센터 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VOC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고객 의견. 이 고객 의견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환불 부탁드립니다 하고 뭐 상세한 내용을 막 작성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뭐 이게 태그 같은 걸 이제 달 수도 있고요. 근데 혹은 이제 이 제목 내용 태그 같은 것들이 뭐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공보부 같은 데서 이 기사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긴급하고 중요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중간에는 이제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오고 출력이 이제 두 개 이상 이제 발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다중 입력과 이제 다중 출력의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들어 보면 이해가 잘 돼요. 그죠? 이때까지 경험하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제목과 내용과 태그를 그 따로따로 이제 처리할 것인가 이제 한 방에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이제 concatenate를 통해서 제목과 내용과 태그를 이렇게 하나로 이제 합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제목과 내용과 태그가 어째서 100자리의 벡터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을 못 하실 거예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드 코딩이나 멀티하드 코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개념은 이제 자연어 처리 쪽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일단 가정하고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각각의 제목과 내용과 태그가 1차원짜리 벡터로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입력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댄스라고 하는 계층밖에 없어요. 구성력 요소가. 따라서 댄스는 반드시 입력들이 1차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과 내용과 태그를 그냥 길게 이어붙여서 하나의 단일한 벡터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이제 현재 이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방식은 아닌데 그 경로가 어쨌든지 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댄스 계층이어야 되면 방식이 어쨌든지 간에 무조건 1차원으로 변경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간단한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보시면 이 컴패트는 이게 그 두 단계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건 한꺼번에 이제 수행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 단계는 객체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이제 괄호는 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객체를 생성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요 두 번째 괄호 요쪽 부분은 이거는 그 인자를 전달해서 실제로 이제 연산을 수행하는 이제 호출을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그 인자가 제목과 내용과 태그라고 하는 여러 개를 이제 목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객체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두 단계를 나눴어요. 객체를 생성하는 단계를 먼저 수행하고
그런 다음에 심볼릭 텐서들을 넘겨줬는데 이번에는 객체를 생성하자마자 바로 그냥 호출을 해버려서 그 결과 x는 이제 객체가 아니고 케라스 텐서, 심볼릭 텐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치가 맞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2만 100입니다. 왜냐면 만 더하기 만 더하기 100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2만 100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처리하는 걸로서는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레이어의 댄스 같은 것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도 아까랑 비슷합니다. 아까는 객체를 생성을 따로 하고 나서 나중에 호출을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생성하자마자 기존의 그 출력을 이것에 이제 입력으로서 이제 전달하는 이런 패턴을 이제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그 결과 이게 64짜리의 벡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방금 전에 이제 2만짜리가 고작 64개 정도로 압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64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만 100차원짜리의 벡터를 64차원으로 압축을 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가 그리고 이게 적절한가는 그거는 역시 이제 성능을 평가해 보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되는 거고 이거의 정답을 미리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4라고 하는 걸로 이제 압축을 해냈는데 이 설계 원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적당히 값을 이제 정했습니다. 뭔가로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 우리가 아까 중요도와 우선 뭐 부서 이런 걸로 출력을 해내고 싶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 거에 대해서 그 하나는 중요도 쪽으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요도 같은 경우에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뭐 부서, 분류, 그죠? 부서 또는 이제 분류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분류의 이제 개수를 이제 정해야 됩니다. 분류 개수가 이제 교재에서는 뭐 4개, 부서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사실. 부서수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의 중요도로 이거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파트먼트 이런 식의 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그 각각의 그냥 연산 계산 그래프일 뿐이라서 실제로 이제 모델을 만들어 주려면 다음과 같이 이제 모델을 이제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하시고 나서 이제 모델 서머리를 이제 호출을 해보면 서머리가 이제 보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서머리는 순차적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그 다중 입력과 다중 출력을 표현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모델의 구성을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림으로 좀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리 대신에 케라스 유틸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플랫 모델이라고 하는 API가 있고요. 이 모델을 다음과 같이 출력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플랫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시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 추가적인 그림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추가적인 그 라이브러리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류가 나시나요? 그죠? 그래서 추가적인 그 소프트웨어를 두 가지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파이썬 쪽의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되고 다른 하나는 파이썬의 소프트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설치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이제 그 출력을 위해서는 먼저 다음 같은 소프트웨어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비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요 그래프 비즈를 이제 가보시면 이제 그 여러 플랫폼에 대해서 제공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쪽으로 이동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윈도우즈 쪽에서는 이제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제공이 이제 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설치가 이제 용이한 그래프 비즈 64비트 EXE 인스톨러 요거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그 런타임이 필요하고요. 이제 개발할 건 아니라서 라이브러리가 이제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비즈를 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냥 이제 설치를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치를 진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쪽에서 터미널을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쪽에서 여셔도 되고 아니면은 참 이거는 윈도우즈시니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처음에 설치를 이제 수행을 했던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 처음에 설치를 수행하셨던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윈도우즈에서 그 모든 앱에서 미니콘다 3의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환경을 활성화해서 설치를 이제 진행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환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콘다 액티베이트 파이딥을 하고요. 그래서 pip install pydat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맥에서도 좀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 커널을 재시작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커널을 이제 재시작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왜 동작을 안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시작을 한 다음에 이 플랫 모델을 이제 수행하면 잘 되시는지 한번 확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시작은 요 위에 모두 실행 옆에 있습니다. 이게 혹시 잘 안 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다시 닫았다가 실행을 이제 해보시는 거를 이제 어,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그래프 비즈 설치가 되고 나서 새롭게 이제 경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보세요. 그 관련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다시 닫으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는 걸로 한번 이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되시나요? 네, 그죠? 이게 이제 그래프 비즈라는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면 이제 경로 탐색에 이제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점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시 좀 재시작을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뭘 해보려고 하는가라고 하면 교재 이제 해당 부분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254페이지에서
이제 그림 7-2번과 같은 이제 그림이 나오도록 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그림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그래프 비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서는 파이닷이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요 그래프 비즈는 파이썬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 지금 이제 제가 안내드린 대로 잘 되셨기 때문에 이 절차가 이제 잘 진행이 되면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첫 번째 요 그래프 비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 섹션에 가시면 이제 윈도우즈 쪽에 다운로드 절차를 이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64비트 exe 인스톨러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를 열어야 우리가 환경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제 용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를 진행했던 미니콘다 3의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셔서 여시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콘다 액티베이트 파이딥을 하신 다음에 pip install pydat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닷 2.0하고 파이파싱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종료했다가 다시 열어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맥 쪽에서 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맥 쪽에서는 이제 이 터미널 쪽에서 이제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이제 열지 않고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의 이제 터미널에서 이제 진행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좀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재시작해서 이제 모두 실행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모두 실행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이제 골라서 실행하는 게 좀 귀찮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했고요. 저도 이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점점 복잡한 신경망들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각화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도입을 하기로 하고요. 혹시 이게 잘 안 되시거나 어려움을 겪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일단 다 이제 잘 수행이 되시는 걸 이제 확인한 상태로 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네, 이 코드는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 설정을 먼저 한번 해주시고 그 공유 폴더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제 바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신 건데 또 실행을 해주시면 지금 제가 또 실행을 해서 동작이 되는 걸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요거 이제 다 같이 이제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는 동안 혹시 그 논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보고 가겠습니다. 혹시 다시 안내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일단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우리의 입력들이죠. 입력인데 이 보시면 인풋 레이어 요거는 이제 타입이죠. 어떤 이제 유형인가.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지정한 네임이죠. 그래서 타이틀은 인풋 레이어의 형식이고 컨텐트. 네, 사실 인풋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신경망의 이제 계층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얘네를 사실은 이거는 층은 아니에요. 층은 아닌데 그냥 이제 말이 이제 인풋 레이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정확하게는 그냥 인풋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만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인풋 레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러 개의 입력이 concatenat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2만짜리로 이제 합쳐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모양이 안 보이니까 이 플롯 모델에서 show shapes라고 하는 이제 옵션을 좀 이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수행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서머리 등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런 출력이 옆에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 concatenate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개를 합쳐서 2만 바이 100짜리의 벡터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나요? 그리고 나서는 요 이제 댄스 계층에서 2만 100짜리를 64짜리로 압축을 해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요 각각의 이 댄스에서 그 처리된 이 정보가 중요도를 그 처리하는 곳과 이제 부서를 할당하는 곳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달이 됐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의 정도와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지를 동시에 이제 할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1번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중요도가 높아요. 빨리 처리해줘야 되겠죠. 근데 중요도가 높기는 한데 다른 부서 거야. 그러면 1번 부서는 뭐 너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려면 다중 입력과 다중 출력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펑셔널 API를 통해서 이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보는 중입니다. 저그 빨간색 멤버 박스 안에서 그 웨이트라고 하는 W 승량이나 마이너스 D 승량이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잘 보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이제 입력은 여기서는 그냥 하나로 이제 취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풋가 이제 단일화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dense니까 이 내부에서 이제 W와 이제 B가 있습니다. 근데 이 W와 B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네, 이렇게 이제 취합되어서 변형된 형태가 프라이어티랑 댄스한테 이제 가는데 근데 이런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거 자체는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근데 프라이어티를 내기 위해서 여기서 댄스가 다시 쓰입니다. 별개의 댄스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유가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인풋이 어떤 64개짜리의 벡터로 변환이 되는데 측면에서는 공유가 되는데 그 여기 이제 1번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64개짜리로 압축된 출력하고 이 priority라고 하는 것을 관계를 이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2번 가중치를 가지고서 수행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와 연결하는 것은 얘는 이제 3번 가중치라고 할게요. 3번에서도 이 디파트먼트와 연관이 있는 댄스가 따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입력 자체가 그냥 프라이어티와 디파트먼트로 그냥 제공되는 건 아니고 가끔 이제 매핑을 하는 그런 함수가 이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게 모형이 무엇이냐? 모형이 이제 그한 개냐 두 개냐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모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요렇게가 이제 모형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형 자체는 단일한데 출력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출력이 y1하고 y2 별개의 두 개가 나오는 그런 모형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형은 중요도를 처리하는 모형을 하나 개발하고 부서를 처리하는 모형 하나 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단일한 모형이 다중 입력과 다중 출력을 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논의 사항이 이런 걸로 좀 참고가 되시나요? 네. 추가 논의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네, 그럼요. 그러려고 모인 거니까요, 우리. 잘 맞추기 위한 동시적 모델 두 개를 구성하는 거에 비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질 음, 그 종종 그런 식으로 논의가 나와서 이런 구성이 그렇게 생각이 될 만한 여지가 있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경우에. 왜냐면 이거는 중요 어떤 부서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할당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중요도를 구하는 모형이 따로 있고 부서를 구하는 모형이 따로 있으면 중요도가 높지만 이게 어느 부서에 대해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해당 모델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 가중치들을 동시에 학습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중요도는 중요도들을 따로 보는데 그래서 중요한데 네 개의 모든 부서한테 다 중요한가? 아니면 어느 부서한테만 중요한가? 이런 걸 구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자주 나오는 논입니다. 왜냐면 이제 다중입력과 다중출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낯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논의를 통해서 좀 형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논의 주셨네요.
또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주세요. 혹시 나중에 다른 것 중에서 다중 입력이 있을 때 가중치를 ABC가 되면 B에 좀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그거는 이제 가중치라는 용어가 그 좀 이제 여러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제 입력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이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뤄지는 그런 형태의 이제 가중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가중치는 이제 신경망의 이제 매개 변수로서 각각의 이제 특성에 대한 이제 가중치가 조금 의미가 다른데 왜냐면 이제 이 내부적인 가중치들은 학습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제 부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나 뭐 이런 것들 자체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가중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 용어가 좀 혼재되는 편인데, 근데 요 입력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중요하게 이제 간주가 돼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이 모형의 구성보다는 이제 데이터 쪽에서 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력에 대해서 좀 더 뭐 중요하게 이제 간주를 해주는 뭐 업샘플링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모형보다는 이제 데이터 쪽에서 먼저 이제 얘가 더 중요하다는 신호 자체를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신호지를 이제 달아줘서 모형한테 전달해주면 왠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중요하고 많이 등장하니까 이 자체는 하여튼 뭐 맞춰줄게 하고 이제 가중치를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해내는 실제로 그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죠. 근데 주로 이제 근데 그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간접적으로도 많이 반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자체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네, 근데 데이터 자체가 그 균일하게 분포하는 게 이상적이긴 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주 미미하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그냥 뭔가를 하지 않아도 데이터의 분포 자체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샘플링 전략들이 대체적으로 중요도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했던 부분은 이제 교재랑 맞춰보는 정도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함수형 API 253 쪽에서 우리 그림 7-2번과 7-3번을 이제 형성을 해냈는데 이 함수형 API의 장점을 이거를 구성하기 전에는 우리가 좀 느끼기가 어려웠는데 이거를 이제 해놓고 나니까 네 말 듣고 보니 그러네. 이게 이렇게 안 만들면 이게 동시에 출력을 입력과 출력을 처리하는 거를 만들 수가 없었겠네. 이 정도 이제 공감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함수형 API가 뭔지 알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았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